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말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롯불이 발갛게 타오르던 겨울밤, 문풍지 사이로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울리던 그런 밤에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원래 모습을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무섭고 또 훨씬 애틋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다 내어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의 넋이 하늘의 해와 달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은 그 옛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롯불 대신 찻잔 하나 곁에 두시고 편안히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아득한 옛날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살인무는 작아서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고 지붕의 이형은 몇 해째 새로 얹지 못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홀어머니와 어린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누이가 아직 걸음마도 떼기 전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머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산골 살림이라는 게 본디 넉넉할 리 없지요. 어머니는 봄이면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삶을 삶고 가을이면 이 집 저 집 방아품을 팔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일은 떡을 만드는 솜씨였습니다. 손끝이 야물어서 어머니가 찐 인절미와 절편은 산 아랫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누이는 이제 12살. 이름은 따로 전해지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저 큰애기라 불렀습니다. 야윈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고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면 동생을 돌보고 밥을 짓는 게 이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속이 깊어서 동생이 울면 등에 업고 마당을 빙빙 돌며 자장가를 불러줄 줄도 알았습니다. 동생은 이제 겨우 7살, 통통한 볼에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마당에서 잠자리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다가도 밤이 되어 부엉이 우는 소리라도 들리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누이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겁이 많은 만큼 누이를 세상에서 제일 믿고 따르는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세 식구의 살림은 가난했지만 저녁이면 좁은 방 안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정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산 너머 마을에 큰 혼사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댁에서는 며칠 전부터 사람을 놓아 방아 잘 찢는 일을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의 솜씨가 그 댁 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보시게 우리 집 잔치에 쓸 인절미를 좀 맡아주게. 품삯은 넉넉히 쳐줌세.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나섰습니다. 며칠 방아품을 팔면 겨우내 아이들 먹일 곡식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그 댁 방앗간에서 떡매를 내리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삭수로 받은 것은 큼직한 인절미가 소복이 담긴 광주리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산길을 나섰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집까지는 험한 고개를 무려 12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얘들아,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려무나.
엄마가 맛있는 떡 해서 갈게. 떠나기 전 어머니가 오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오누이는 사리문 밖까지 따라 나와 산모퉁이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첫 번째 고개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뒤였습니다. 가을사는 해가 지면 순식간에 캄캄해지는 법이지요. 발밑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만 사각사각 울리는데 갑자기 저만치 앞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자 어둠 속에서 등잔불처럼 이글거리는 눈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몸집의 호랑이였습니다. 산속 늙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호랑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영물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과연 그 말이 참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광주리에 있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오누이를 생각하면 여기서 정신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인절미 하나를 꺼내 호랑이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순식간에 떡을 낚아채 우적우적 씹어 삼키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스르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한 고개 넘었으니 남은 고개는 11아로구나. 두 번째 고개에 다다랐을 때 똑같은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두말 없이 떡 하나를 더 꺼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에서도 네 번째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광주리 속 떡을 하나씩 꺼내 주었습니다. 큼직했던 인절미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부스러기 몇 개만 겨우 남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8번째 고개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광주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빈 광주리를 손으로 뒤집어 보이며 호랑이에게 사정했습니다. 떡이 다 떨어졌소.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오. 호랑이는 잠시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이 없다면 그 저고리라도 벗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자식들 얼굴을 떠올리며 저고리를 벗어 던졌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다음 고개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9번째 고개에서는 치마를, 10번째 고개에서는 속적삼을, 11번째 고개에서는 마지막 남은 버선까지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걸칠 것이 하나씩 사라져갔고 차가운 밤바람은 점점 더 사납게 어머니를 핥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던 옛 어른들은 이 대목에서 늘 목소리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여기까지만 들려주고 서둘러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곤 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고개. 집이 코앞에 보이는 그 고개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에게는 이제 내어줄 옷가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물러서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그럼 팔 한 짝만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잡아먹히더라도 저 아이들이 저 짐승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옛 어른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팔 한 짝을 내어주고 다시 다리 한 짝을, 그리고 남은 팔과 다리마저 내어준 어머니는
끝내 몸통만 남아 마지막 고갯길을 대굴대굴 굴러갔다고 말이지요. 호랑이는 그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오다가 집이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순간 그 몸통마저 삼켜버립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식들의 집 앞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막 숨을 놓으셨습니다. 가혹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옛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장면을 통해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결국은 자기 몸뚱이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내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어머니를 삼킨 호랑이는 이제 어머니의 옷가지를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를 걸치고 치마를 두르고 머릿수건까지 야무지게 눌러쓴 호랑이는 캄캄한 밤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오누이가 있는 오막사리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오누이는 방 안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사그라들어 갈 즈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목소리가 어딘가 걸걸하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동생은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누이가 얼른 동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이는 문틈으로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문 앞에 선 손이 보였는데 손등에 거뭇거뭇한 털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털이 많아요? 문 밖의 그림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방아를 너무 오래 찧었더니 손이 트고 털이 자란 게란다. 어서 문 좀 열어다오, 춥구나. 누이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걸걸해요? 산길을 오래 걸었더니 목이 쉬었나 보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누이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누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소리 없이 뒷문으로 살며시 빠져나갔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집을 지켜온 커다란 버드나무가 서 있었는데 누이는 동생을 재촉해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방문을 부수고 들어간 호랑이는 방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당을 두리번거리던 호랑이는 마침 우물 속에 비친 오누이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우물 속으로 아이들이 숨었다고 생각해 첨벙 뛰어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 위에서 동생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고 마침내 오누이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들 봐라. 거기서 뭐 하는 게냐? 어서 내려오너라.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오르려 했지만 발톱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다급해진 누이는 얼결에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나무에 참기름을 발라야 잘 올라올 수 있어요. 호랑이는 정말로 부엌에서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 둥치에 발랐지만 오히려 발이 더 미끄러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생이 그만 철없이 사실을 일러 바치고 말았습니다. 바보 같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와야지. 누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호랑이는 부엌에서 도끼를 찾아와 나무를 쿵쿵 찍어가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꼭대기까지 몰린 오누이는 이제 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누이는 동생을 품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목 놓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
우리 남매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동생도 누이를 따라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구름 한 점 없던 밤하늘에서 스르르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튼튼하고 반질반질한 갓 꼬아낸 새 동아줄이었습니다. 오누이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호랑이는 배가 아플 정도로 약이 올랐습니다. 저것들만 살고 나는 못한단 말이냐? 나도 하느님께 빌어보자.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저도 새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기저기 삭아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헌동아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동아줄을 붙잡고 힘차게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한창 하늘로 오르던 그때 헌동아줄은 중간쯤에서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마침 그 아래에 펼쳐져 있던 수수밭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수수대들이 사방에서 호랑이의 몸을 찔렀고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옛 어른들은 지금도 수수깡 껍질에 남아있는 붉은 얼룩이 바로 이때 호랑이가 흘린 피가 스며든 흔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수밭을 지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붉은 수수대를 유심히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계시다고 하지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그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마침내 하늘나라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령님은 땅에서 겪은 오누이의 사연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신령님은 오누이를 가엾이 여겨 하늘의 소중한 자리를 내어주기로 하셨습니다. 너희 남매가 그토록 착하고 서로를 아꼈으니 이제부터 하늘에 올라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라. 누구는 낮을 밝히는 해가 되고 누구는 밤을 지키는 달이 될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이 겁이 많다는 사실을 신령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이 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데 동생은 그것이 못내 무서웠습니다. 저는 밤이 무서워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기 싫어요. 동생이 울먹이며 말하자 누이는 늘 그래왔듯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그럼 내가 달이 되마. 너는 해가 되어 환한 낮을 다스리려무나. 나는 어둠이 무섭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누이는 밤하늘의 달이 되었고 동생은 낮 하늘의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이 된 누이는 밤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환하고 밝던 얼굴을 밤이 되면 슬며시 구름 뒤로 숨기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지금도 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밤이 있는 건 그때 누이가 부끄러워하던 버릇이 아직 남아 있어서라고 옛 어른들은 웃으며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렇게 오누이는 하늘 위에서 영원히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시작에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옷과 팔다리 그리고 온몸을 내주어야 했던 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해 가을 유난히 붉은 수수밭이 있던 그 고갯길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아 어머니의 넋을 기렸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어 명복을 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보며 자식 가진 어머니들이 손을 모아 빌었다고 합니다. 저 달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자식을 향한 부모들의 마음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또 그 딸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겨울밤 화롯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무서운 대목에서는 아이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아줄이 내려오는 대목에서는 다 함께 안도의 숨을 내쉬던 그런 이야기였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오누이가 아니라 삼남매였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등장하는 판본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떨어진 곳이 수수밭이 아니라 메밀밭이라 전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것 역시 이 이야기가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어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어릴 적 얼핏 들었던 그 짧은 동화 속에 이렇게 깊고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떡 하나, 옷 한 벌, 그리고 마지막엔 몸뚱이 전부까지 내어주면서도 자식이 있는 그 고갯길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의 삶 속에도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주었던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밤하늘에 뜬 해와 달을 보면서 오늘 들으신 이 옛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다면 어쩌면 그 옛날 어느 어머니의 마음이 아직도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계모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두 자매의 이야기, 장화홍련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